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대량 실직이 현실이 된다면 그 이후에 중앙은행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경기 전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의 현금 흐름,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대량 실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통계청 발표 한 줄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월급이 끊기는 일이고 누군가의 자존감이 흔들리는 일이며 한 가정의 계획이 멈추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제는 그 수많은 개인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의 파도가 됩니다. 대량 실직이 오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고용지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신용입니다. 소득이 끊기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이 감소합니다. 기업 매출이 줄면 비용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비용 절감의 가장 빠른 방법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추가 구조 조정이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경제는 아래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일자리 감소가 아니라 신용의 위기가 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늘어납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밀립니다. 기업 회사채 금리가 급등합니다. 은행은 대출을 보수적으로 바꿉니다. 돈이 돌지 않기 시작합니다.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실업률 숫자가 아닙니다. 신용 붕괴입니다. 왜냐하면 신용이 멈추면 경제는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량 실직이 확대되면 중앙은행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꺼내는 카드는 금리 인하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더럴 리저브는 경기 침체가 심화될 때 기준금리를 빠르게 낮춰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가장 먼저 한 일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소비와 투자를 다시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다시 움직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가계와 기업이 부채로 가득 차 있다면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싼 돈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두 번째 카드를 꺼냅니다. 그것이 유동성 공급 그리고 양적 완화입니다. 경기가 급격히 꺾이면 중앙은행은 시장에 직접 개입합니다. 국채를 매입하고 회사채를 사들이고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양적 완화, 즉 QE라고 부릅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페더럴 리저브는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시장은 공포로 얼어붙었지만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하자 자산 시장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주식은 반등했고 부동산은 급등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역사적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유동성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어딘가로 반드시 흘러갑니다. 현금은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환경에서는 결국 수익을 찾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희소성이 있는 자산은 그 흐름의 끝에서 강하게 재평가됩니다. 대량 실직이 더 심각해지면 중앙은행 혼자서는 부족합니다. 그때는 정부와 결합합니다. 현금 지원이 시작되고 실업수당이 확대되고 대규모 재정 지출이 집행됩니다. 정부는 돈을 씁니다. 중앙은행은 국채를 매입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 안의 통화량은 늘어납니다. 이 구조는 처음에는 위기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 희석이라는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실직이 늘어나면 디플레이션 아닌가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수요가 줄어 가격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통화량은 늘어나고 실물 생산은 둔화된 상태라면 잉여 유동성은 자산 시장으로 향합니다. 주식, 부동산, 그리고 희소 자산.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비트코인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든 양적 완화를 하든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든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회의로 바뀌지 않습니다. 정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자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위기 때마다 비트코인은 초기에 흔들립니다. 리스크 자산처럼 급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동성 전환점이 오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등해 온 역사도 존재합니다. 대량 실직 이후의 통화 완화 국면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희소 자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량 실직은 특히 외벌이 가장에게 무거운 단어입니다. 월급이 멈춘다는 상상은 그 자체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을 이해하면 공포는 전략으로 바뀝니다. 중앙은행은 신용 붕괴를 막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통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통화에만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통화 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산, 희소 자산의 일부를 함께 들고 갈 것인가? 대량 실직이 오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고 정부 재정과 결합해 통화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는 화폐 가치 희석과 자산 가격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통화 정책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 재조명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안한 시대입니다. AI 자동화 구조조정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 속에서도 시스템을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조용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시스템 위에 내 가족의 미래를 올려두고 있는가? 오늘도 기준 자산을 생각해 보는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